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오늘 개인 담화를 발표했죠. 미국이 계속 불법 무도하게 나오면 조미 순회 회담을 재고려하는 문제를 최고 지도부에게 제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폭스뉴스 인터뷰를 문제 삼은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리비아식이 아니다, 트럼프식이다 이렇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초강수를 두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내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에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이슈파이터의 전략자산 김종대 정의당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막 연습하시던데. 아, 그렇습니까? 네, 부부의 강철 이빨. 예. 뭐 가끔 그런 소리 듣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제가 앞서 얘기한 게 좀 엄중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최선희 부상의 메시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예, 두 번째죠. 얼마 전에 김계관, 네. 북한의 외무성 제1부상이 네. 리비아식 발언을 이야기한 존 볼튼을 네. 백악관 안보보좌관입니다. 그렇죠. 규탄하면서 네. 이렇다면 북미 조미 정상회담이라고 표현합니다. 정상회담도 재고려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가 이제 최선희 네. 이번에 부장 얘기입니다. 그렇죠. 조미 회담을 재고려하는 걸 상부에 제기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둘 다 공통점은 북한에서 평소에 안 하는 방식으로 입장문이 나온 겁니다. 개인 담화. 그렇습니다. 예. 아니 무슨 김계관 외상이 개인 담화를 내고 그러니까요. 최선희 부장이 내고 이거 없던 일이에요. 그러면서 최고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는 아직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반면에 미국 문화는 다르죠. 네. 이렇게 되면은 북한과의 정상회담도 재고려할 수 있다. 누구 얘기냐? 트럼프 대통령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은 대통령 자체가 왔다 갔다 해. 그런데 북한은 예. 최고 지도자는 가만히 있어. 예. 예, 가만히 있고 아랫 사람들이 예.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야기하듯이 건의하듯이 이런 형식의 담화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상당히 저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북한이 판을 깰 의도가 없다는 여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예. 네. 우리 공화국, 자기네 공화국은 예. 최고 존엄의 어떤 그 명령에 따라서 살고 죽고 움직이는 네. 세상이기 때문에 네. 최고 존엄은 아직 북미 회담을 대화와 협상으로 끌기를 원하는 것이고 네. 단지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참모들의 일종의 어떤 충정의 네. 외피를 쓴 하나의 어떤 담화 형식으로 나오고 있다. 이 얘기는 네. 아직 안 깨진다 이거예요. 북미 회담 자체는 안 깨진다. 네. 이게 북한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재미는 없다. 네. 예. 이건 마치 이제 결혼하기 직전에 양가 부모가 혼수품 가지고 이거 뭐 조금 거시기 하지 않냐? 네. 대부분 결혼 직전에 양가 부모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직전에 양가 부모라기보다는 양가 부모의 압력을 받은 부부가 될 예비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지죠. 그런데 그 아이들은 사랑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판을 안 깨려고 그러는데 네, 판을 안 깨려고. 자존심 싸움은 주로 이 집안끼리. 그러니까 주로 양가의 엄마들이 이거 여성 차별 아닙니다. 제가 지금 먼저 얘기하셨어요. 제가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신경전은 고조되는 겁니다. 신경전이 고조된다. 북미 회담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싸움은 더 치열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런 어떤 그 갈등을 조장할 만한 외부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를 들면 북한에게는 중국은 친정어머니고 미국은 새로운 시어머니라고 치자고. 예. 그렇다면 북한이 여기저기 기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베트남화를 두려워했어요. 베트남이 한때 미국과 전쟁을 한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 미국의 거의 준동맹까지 갔습니다. 네. 작년부터 미국이 베트남에 무기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 무기는 누구를 향할까? 베트남이 무기를 사면? 중국이겠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과 그 관계 개선을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원 어나더 재팬, 원 어나더 베트남. 네. 을 만들 수 있다는 이런 것은 용납 못 하겠다. 그러면서
미국의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방식이 아니라 네. 다른 방식의 단계적인 어떤 점진적인 비핵화 과정을 중국이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미국하고 깨져도 예. 북한 비핵화는 중국, 우리하고 협의해서 가면 된다. 그래서 경제 보상도 해주겠다. 중국이 해주겠다. 예. 이 말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미국에 너무 끌려다녀서 자칫하면은 네. 그 미국의 굴욕을 당할 수도 있는 네. 이런 상황에 안전판을 하나 확보하고 네. 미국하고 신경전을 강화하는 것이죠. 근데 다른 회담의 경우에는 북측이 먼저 제안해서 중국에 가서 시진핑을 만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그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하고도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중국을 선택한 북한의 의도 같은 게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북중 관계 네. 북한이 원해서 중국하고의 관계를 가지고 오히려 지렛대 삼아서 미국하고 협상하려고 하는 북한의 입장 이런 건 아니었을까요? 그 점에서는 네. 지금 현 청와대 안보팀이 중요한 사실을 놓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왜 갑자기 남북 관계가 이상해졌느냐. 네. 남북 고위급 회담도 취소되고 그렇죠. 오늘은 예. 아주 어렵게 예. 우리 기자단이 이제 갔어요. 풍계리에 지금 갱도를 폭파하는 현장으로 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렵게 꼬인 이유는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요. 그거는 예. 두 가지 요인이에요. 예. 첫째는 예. 존 볼튼이 리비아식 해법을 얘기할 때 네. 한국 정부가 침묵을 지켰단 말이에요. 아, 이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됐는데.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어차피 아니다라고 저렇게 얘기할 거라면 예. 우리 정부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더라면 그 북한이 이야기하는 자기네 비핵화의 방식과 네. 미국의 방식의 어떤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이야기 한마디를 좀 해줬으면 한 거죠. 아. 그러니까 한국하고 대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준은 네. 한국이 미국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기준으로 항상 판단하는 겁니다. 네. 아니 평창 올림픽 때 네. 왜 북한이 남측하고 대화를 결심하고 내려왔느냐. 예. 그때 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네. MBC 기차 안에서 ABC 인터뷰에서 미국이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 연기하도록 하는 그렇죠. 이런 발표를 일방적으로 했고 네. 또 실제 그걸 성사시켜내는 걸 보니까 네. 아 한국 정부가 아하. 미국에 미국을 움직일 수 있구나. 움직일 수 있는 그래도 레버리지가 있고 예. 또 어느 지점에서는 항상 미국 편을 드는 것도 아니구나. 예. 우리하고 대화하기 위한 사인을 진짜 보내는구나. 이렇게 알아듣고 평창올림픽 온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있었던 맥스 썬더 훈련은 네. 이거는 뭐 그냥 미국이 하자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정세현 전 장관이 준엄하게 송영무 장관을 꾸짖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 예정돼 있다고 하지만 B-52, 그다음에 F-22 이런 거를 꼭 오게 했어야 됐냐. 이런 거 사전에 조율을 했어야 됐던 거 아니냐. 미국의 요청에서. 근데 또 일각에서는 아 이거 우리 쪽에서 얘기한다고 미국이 듣겠냐.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하다가 어영부영 하다가 이 맥선더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다. 이런 얘기가 그게 있어요. 바로 예. 북한이 한국 정부를 테스트하는 테스트. 일종의 판단의 기준점 역할이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그럴 때 어떻게 움직이고 또 미국을 설득하려고 하느냐. 저는 어차피 맥스 썬더 훈련은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봐요. 아, 그래요? 물론 그것도 신경은 쓰이겠지만 예. 부차적인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식 비핵화의 프로세스를 조금 더 강력히 제기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살짝 견제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북한이 기대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 말이 없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한 것 같다. 두 번째 우리 정부가 놓친 건 제가 아까 두 가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이거 존 볼튼. 중국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었지만 네.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종전협정에서 중국이 빠지느냐, 뭐 예. 3자 빠지는 거죠. 예. 4자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런데 뭐가 중국이 자꾸 제끼는 것처럼 그것도 모호하게 3자, 4자 이 말은 듣는 중국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사실은. 같이 들어오려는 거야, 하자고 말리는 거야. 뭐 이런 해야 거는 될 것 거예요. 같은데. 예. 그런데
이 정부 내에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안에요? 네. 첫 번째 관점은 네. 중국을 끌어들이면 언젠가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문제까지 걸고 넘어질지 모른다. 어느 순간에 사드 문제도 나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빨리 삼자가 남북미가 체결해서 기정사실화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돌이킬 수 없는 평화의 네. 국면이 조성이 됐을 때 평화협정 단계에서 중국을 끌어들이면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 내에 한 관점이 있어요. 있고, 예. 요거는 어떤 중국에 대한 불가근 불가원의 이런 어떤 그 관점이 주류의 시각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 요인을 자꾸 이렇게 패싱하는 듯한 역할을 가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아니다. 처음부터 중국하고 같이 가야 된다. 요거는 문재인 정부의 그 좀 외곽 그룹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인데 무슨 소리냐. 종전협정부터 사자가 가야 되고 그래서 중국을 확실하게 여기에 결박시켜 놓고 종전선언부터. 종전선언부터 종전선언이 될 수도 있고 종전협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평화협정 단계는 3명이 해도 된다. 남북미가. 길이 다르네요. 전혀 다르죠. 왜 그러냐. 종전선언을 해서 한반도의 휴전 상태, 정전 상태가 다 해소됐잖아요. 그럼 평화협정은 그 다음에 어떤 그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건데 그때는 한반도에 군대를 두고 있는 무력을 두고 있는 당사자끼리만 협의하면 된다. 그러면 평화협정은 3자다 이거예요. 중국군은 한반도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더 간편한 방식이다. 이 두 가지의 시각이 문재인 정부 내에 분명히 상이한 관점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빨리 정리를 해서 하나의 관점으로 통일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의 관점으로는 앞의 관점. 그것이 이제 주류의 관점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다소 미국을 중시하면서 남북미 3자를 중시하는 관점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연합훈련 이건 미국의 어떤 입장을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이 뭐 존 볼턴이 얘기하든 말든 누가 얘기하든 여기에 너무 개입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지금부터 부담을 얹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오로지 미국을 협상장에 나오게 하는 것만 해도 된다. 결국 북미 회담에서 모든 거 끝난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각이 과연 옳은 시각이냐.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러나 설령 전자의 시각에 제가 좀 다소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북미 회담이 깨지지는 않을 거예요. 내달 10일 북미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이 갑니다. 됩니다. 결혼식 가까워질수록 갈등은 심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결혼 하원합니까? 합니다. 그렇게 갈등 겪으면서도 화기에 결혼식장에 다 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무르익어 가는데 지금 북미 양측에서 정상회담을 재고려할 수 있다는 발언이라면 이때는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움직여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 잘못하면 파혼이 될 수도 있다면은 그런 말들이 양쪽에서 나온다면 양쪽의 체면은 누군가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이 결혼을 성사시킨 중매쟁이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 역할을. 판 깨지지 않게.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결혼은 해야지. 그러니까 왜 그랴. 내가 보기엔 괜찮던데. 그리고 장롱 자동차 아파트보다 더 좋은 혼수품이 있어. 사랑이 존재하잖아.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혼수품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면 북한도 지금 말려야 되고 미국도 우리가 좀 말려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미국에는 지금 중국과 일본의 외교 당국자가 가 있고요. 우리 당국자는 지금 한국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이 정상회담이 끝나면 뒷얘기할 게 참으로 많습니다. 매일 나오세요 이슈파이터에 매일. 아니 매일 선거 하나씩. 때문에 안 돼요. 제가 여기 나오다가 지방선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선거 끝나고 또 나오시죠. 당직이 7개인데. 그러는데 제가 5월 초에 미국 갔을 때 키신저 박사 올해 95세 노 정계과의 대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제일 강조한 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
중국의 중요성을 절대 간과하지 말아요. 둘째, 북미 회담이 깨질 때도 대비해서 네. 어떤 악조건에서도 한국 정부가 미국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좀 가져라. 설령 깨진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 정부가 좀 돌파해보겠다. 네. 이렇게 해야 평화를 한국 정부가 가져올 수가 앞당길 있다. 수 있다.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자세 아니면 안 된다. 요즘 들어서 제가 거의 한 20일이 더 지나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노정객의 말이 맞았다. 바로 그런 자세로 지난 한 달을 더 관리했었어야 됐다. 네. 이런 생각에 아쉬움이 있고 어쨌든지 간에 이제 김정은 트럼프 정상회담은 물러설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네. 두 정상이 여기서 자칫해가지고 우스운 꼴 만들었다가는 네. 각자 돌아가서 국내 정치가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슨 술 써서라도 해야 돼요. 예. 고로 예. 지금 북미 정상회담까지는 저는 낙관하는 네. 상황입니다만 예. 우리 정부가 예. 그렇게 되기까지의 스토리를 만들자. 예. 예. 조금 더 우리 정부의 존재감을 보여라. 예. 제가 참 이번에 미국 방문은 아픔이 많은 행사였어요. 한미 정상회담이요? 아니 제가 미국 아, 간 거. 5월 초에. 예. 네. 뭐 대통령이 미국 가신 것도 중요한데 네. 제가 간 것도 네, 중요하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미국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추동해낼 수 있는 네. 트럼프의 정치적 동력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트럼프 자신도 네. 이 회담에서 실패하게 되면은 아마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어떤 싱크탱크와 네. 관료 집단들을 왜 좀 과감하게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지 못할까?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하는데 부통령이에요. 예. 마이크 펜스 거기는 막 부통령이 그 미디어하고 잘도 만나는데 우리는 청와대 관계자들 인터뷰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백악관 사람들은 인터뷰도 잘해요. 폭스뉴스 나가서 이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럼 펜스나 볼튼이나 굳이 이런 얘기를 일종의 자기 정치 아니겠어요? 네. 예, 굳이 이렇게 얘기해서 백악관 안에 엇박자가 존재하고 있다. 이런 걸 과시하는 의미가 뭘까? 대통령이 이미 트럼프식이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 선의로 해석하자면 네. 역할 분담, 역할 분담. 예, 굿캅, 배드캅, 좋은 놈, 나쁜 놈 역할을 나눠서. 나쁜 놈은 협박하고 좋은 놈은 가서 푸는 그 좋은 놈은 트럼프가 이건 다 내가 할 거야. 이런 식의 악역은 그러면 볼튼하고 뭐 펜스가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그 정치라는 게 하나의 내부의 관료 정치적 측면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트럼프가 혼자 한다 그래도 그건 관료 집단이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 그렇게 상이한 시각을 은폐하지 않고 그냥 드러내주는 그것이 상대방한테 하나의 협상의 수단이 되는 이런 측면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악의적으로 생각하자면 개인 정치하는 겁니다. 개인 정치. 존 볼튼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네, 조지 부시 밑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하도 부시가 보기 싫어서 유엔 대사로 쫓아냈어요. 그거 한직입니다. 원래 볼튼이 유엔을 정말 싫어해요. 그러니까 넌 거기 나가 있어. 이렇게 하다가 유엔 대사 가서 삽질만 하다 끝난 사람이에요. 자기 정치합니다. 펜스 마찬가지예요. 자기 정치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백악관의 어떤 그 의견 통일의 수준이 또 집단적 결의의 수준이 굉장히 빈약하고 트럼프가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료들이 뒷받침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리더십. 이런 것들을 이제 uncommit thinking이라고 제가 어려운 말 쓰네요. uncommit thinking이라고 이도저도 아닌 소신 없는 사고라고 부르는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트럼프는 불안정한 사고까지 이렇게 덧붙여져 가지고 그야말로 누구한테도 신뢰를 못 주는 리더십. 그러니까요. 이런 것인데 이런 비논리적 접근 방식이 의외로 한반도 평화의 창문을 열어젖혔다는 게 그게 역설입니다. 지금 그게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평화는 기존의 고정관념에 젖은 제정신 가진 놈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막 했잖아요. 당시에 미국 대통령 힐러리가 되면 한국 전쟁 난다. 그 갈퉁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이 있죠. 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북미 정상회담까지는 간다. 식장은 가서 결혼식은 할 텐데 그러면 결혼식 이후에 이 문제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아니 결혼식이 끝나도 네. 이 결혼 잘 됐네 못 됐네 뭐 음식이 어떻고 뭐 인사성이 없네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오죠. 그러니까 네. 이미 워싱턴은 그럴 준비가 돼 있어요. 이미 언론이. 이미 워싱턴의 미국 언론은 욕할 준비가 돼 있어요. 비판할 그러니까 태세가. 예. 제가, 무슨 얘기가 나오든. 이런 문제 때문에 예. 한국 정부가 미국 조야에 예. 그 좀 공공 외교를 예.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된다고 아니, 저는 늘상 이거는 국회가 주장하는 좀 이유가 나서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회가 지금 국회는 뭐에 써먹는지 물건인지 저도 있지만은 정말 모르겠어요.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어떤 위대한 평화 지도자 밑에는 재상이 존재했던 겁니다. 빌리 브란트 총리가 신동방 정책을 추진할 때 그 밑에는 그 모든 외교 안보에 짐을 떠안고 정치적인 공격을 막아낸 에곤바라는 네. 특보가 있었고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 밑에는 네. 국회로부터 해임 건의안까지 통과되면서 장관직을 잃는 임동원 장관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밑에는 온갖 조선일보를 비롯한 그 보수 언론의 복날에 개패듯 얻어맞은 이종섭 장관이 있었고 네. 대통령이 어떻게 직접 나서서 모든 걸 합니까? 누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미국 조야에 가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본질, 자기 네. 언어를 창출해낼 수 있는, 논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지략가가 네. 온몸을 던져서 이 평화를 전파하고 설득해낼 수 있는 하나의 메신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 정부에는 문정인 특보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관료들 다 열중시하고 있어요. 문정인 특보가 제일 욕먹고 있어요. 진짜. 그 역할입니다. 네. 자, 어떤 평화의 지도자 밑에 그런 사람 없이 네. 그 많은 비난을 감수해 줄 수 있고 대신 얻어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는 사람 없이 평화가 됩니까? 되냐고요. 닉슨 대통령 밑에는 키신저 박사가 있었잖아요. 닉슨. 네. 제가 만난 사람. 네. 여기서 중요한 건 김종대 의원이 만났다는 거, 그죠? 제가 그 정도는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쨌든, 배우는 거는 네. 역사 속에서 배우자. 역사로부터 지금 배우자. 이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이 좀 외로워 보인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에 갔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옆에 앉혀놓고 트럼프가 30분간 짓거리잖아요. 네. 그 말 중에 짓거린다는 건 좀 그렇고 얘기를 했죠. 예, 방송이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었다. 네, 현지 정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나누셨잖아요. 네. 그런데 참 어려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죠. 그래서 단독 회담이 25분밖에 못했죠.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미국 대통령한테 교육시켜야 될 입장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임동원 특보 시켜가지고 윌리엄 페리, 그 페리 프로세스라는 게 훗날 나오는데 한반도 평화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구상을 만들 때 우리가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거의 교육을 시키다시피 하는.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정의용 안보실장이 좀 가고 그다음에 서훈 국정원장이 좀 움직여서 두 분 아니겠어요? 이번 국면을 만든 실무자. 그래도 뭐 판문점에서 이렇게 눈물 닦는 서훈 원장의 봤습니다. 그게 카메라에 잡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봤죠. 지금이야말로 딱 3주 남았는데 막판에 좀 분위기를 다시 또 만드는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하시고 물론 싶은 그 거죠? 두 분의 역할을 그 중요성을 우리가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플레이하는 스타일이 맨투맨 스타일이에요. 맨투맨. 폼베이오는 서훈 원장이 맡고 존 볼턴은 정의용 실장이 마크하고 마크맨. 그러니까 1시간 만나러 미국 가고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전화통화로 해도 되지만 철저히 한 사람을 마크하는 거예요. 이런 맨투맨이 그 보기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방식인 것 같지만 범위가 작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어떻게 될 거냐인 건데 아마 지금 했을까요? 지금 이 시간 정도면? 지금 시간일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생중계가 안 되니까 정확한 건 알 수가 없는데 이거 기자들이 원산으로 되돌아와서 보도를 한다니까 그렇죠. 뭐 기다리는 수밖에. 네. 그 올브라이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발음 좋으시네. 네. 검증 조치라기보다는 화려한 쇼다. 왜냐하면 IAEA도 안 갔고 CTBTO도 안 갔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검증하지 않았으므로 저것은 쇼다. 이런 비판을 하는 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검증의 단계를 논할 단계가 전혀 아니라는 거. 지금은 검증의 단계를 논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초보적인 행동이라는 거. 이렇게 해야지 자꾸 어떤 최종적인 결과물로 나와야 될 사안들을 처음부터 없다고 찡얼찡얼대는 거는 뭐 어린애 같은 사고방식이고 처음과 끝을 좀 구분하자. 지금 울브라이트나 존 볼튼이나 이 검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검증 원리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오로지 검증만이 모든 것의 전부인 것처럼 그러나 그건 마지막 단계인 겁니다. 처음과 끝을 왜 혼동합니까? 어떤 그 원만한 합의가 있고 그 신뢰를 쌓아가며 단계적 행동이 나온 최종 산물로 검증. 이런 것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과정으로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즘 미국의 근본주의자들, 원리주의자들은 검증 원리주의자들이에요. 검증이 안 되면 다 안 된대. 그러니까요. 그게 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워싱턴의 그 대부분을 점령한 이 검증 원리주의자들의 시각이 이번 어떤 비핵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우리로서는 극복해야 될 큰 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비아식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트럼프식이 뭐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건 아직 설명 안 해.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그거를 궁금한 문정인 특보의 경우는 남아공식 모델일 거다. 남아공식 모델이요? 그러니까 리비아의 반대말은 남아공입니다. 리비아는 어떤 건가요? 선 핵폐기 후 체제 보장 내지는 보상이에요. 남아공은 선 보장 후 비핵화입니다. 선 보장 후 비핵화. 그렇습니다. 체제 보장을 먼저 하고 적대감을 먼저 해소하고 그 다음에 비핵화를 한 것이죠. 그러면 북한식은 뭐냐? 북한식은 뭐냐? 동시에 하자. 그러니까 단계적 서우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 단계적 동시에. 그렇지. 단계적으로 동시에 가는 거다. 이거. 리비아나 남아공은 요기에 앞서고 무엇이 따라가는 거라면 북한식은 같이 가는데 대신에 한 발자국에 못 간다. 여러 발자국에 가는 거다. 그래서 단계를 나눠. 이걸 살라미 한다 그래. 살라미. 살라미 소세지 같이 얇게 쪼갠다는 뜻이에요. 그런 어떤 식을 얘기하는데 요게 중국하고 입이 딱 맞아버렸어요. 그러면 트럼프식 해법은 뭐냐? 그러니까 올인원 얘기했어요. 일괄 타결. 일괄 타결로 하되 과정은 단계적으로 나누면 되죠. 정상 간에는 모든 신뢰를 쌓고 나머지 과정, 검증의 과정은 어떤 거 단계적으로 이런 방식이 있는 것인데 문제는 북한이 그런 데 끼워 넣는 말이 동보적으로 해야 된다. 동보. 같은 발자국으로 가야 된다. 같은 발자국. 시간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발자국 자체를 같이 해야 된다. 동시 동보. 그래서 동시라는 말과 동보라는 말은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동시는 어느 날 몇 시에 각자 이 행동 해? 너는 똑같이, 이거 하고 나는 이거. 조금 일방적이에요. 나는 이거 했어. 너 했어? 이거예요. 그런데 동보적인 건 너 지금 할 거지? 나 지금 할 거라 그러거든? 그럼 같이 하자. 그러니까 같이 요 이 땅 하고 이제 다시 또 다음 단계 논의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훨씬 더 적극적인 그렇지 군사분계선을 왜 판문점에서 왔다리 갔다리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오빠는 판문점 스타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오빠는 판문점 스타일. 그러니까 발자국을 남쪽으로 같이 북쪽으로 같이 이렇게 한다 이거죠. 요걸 동보라고 부른다 이거. 동보. 근데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핵 폐기를 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쇼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조처다. 그 의미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평가를 국제사회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물론 언론이 이제 보도를 하고 그걸 보고 또 전문가들이 얼마나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검증 원리주의자들의 시각인데 워싱턴도 원래 트럼프가 작년에 화형과 분노 얘기했잖아요. 화형과 분노 얘기했죠. 북한 싹 쓸어버리겠다고.
그럴 때 북한하고 대화 안 한다고 트럼프한테 욕 그렇게 퍼대던 언론이 이제는 또 대화하는데 저건 뭐 대화 제대로 하겠냐고 또 퍼대고 있단 말이야. 아이고, 언론이 문제군요. 언론이 문제예요. 큰일 났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네. 과연 트럼프가 네. 뻘짓하는 거 아니냐. 이미 이런 시각으로 돼 있는데 어떤 비핵화 과정이 진행이 돼도 네. 이거는 북한이 선의로 한 것인데 예. 미국에서 이걸 막 또 까대는 식으로 네. 이렇게 됐을 때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정부 역할이 이래서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야말로 중요한 건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걸 그냥 방치하면 안 돼.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방치하면 위험해진다. 위험해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만들어가지고 청와대로 한 비디오로 비디오로 만들어서 USB에 담아서 예, 보내세요. 드루킹한테 보내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분은 이제 감옥에 있기 때문에 접촉이 어렵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국회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개헌안. 네. 대통령 개헌안이 이제 부결이 됐죠. 네. 네. 어떻게 누가 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됩니까? 표결이 성립 안 돼서 불성립. 결과적으로 네. 부결이 된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참. 정의당은 들어가긴 했죠, 본회의장에. 근데 표결은 불참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개헌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70%가 지지하고. 네. 누구나 지금 한국 사회는 이런 개헌안에 요구하는 방향대로 가야 된다고 네.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그런 거에 다 찬성했고 6.13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을 같이 주장을 해왔어요. 네. 그러나 오늘 부결될 게 너무 뻔하거든요. 그렇다면 왜 대통령이 발의한 걸 국지 나서서 부결시키는 모양으로 그런 모욕과 수모를 왜 불사함으로써 이후의 개헌 논의에 대한 어떤 좋은 분위기까지 다 잠식해버리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것이죠. 개헌 논의는 이대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걸 딛고 넘어서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최근에 표결에 붙이고 여기서 부결되면 당분간 개헌 논의 안 하겠다. 네. 이런 태도가 네. 이제 집권 세력 내부에서 일부 보이고 있는데,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과거에 87년 그 개헌 당시에도 얼마나 국회에서 합의가 안 돼가지고 난리를 쳤습니까? 네. 그래서 전두환이 호언 선언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국회에 못 맡기겠다. 그래서 밀어붙였거든요. 그랬다가 더 큰 사달이 그렇죠. 나가지고 결국 개헌을 네. 다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좀 지체되는 걸 질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끝났다고 선언을 하게 되면 이게 제2의 호언 선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는 절대 안 된다.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최근에 이제 여야당에 가지고 개헌론에 대한 어떤 그 동력을 이어가자는 에너지가 네. 형성돼 있어요. 네. 이 부분을 살려서 기회의 두 번째 창문을 열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저는 연내 개헌 가능하다고 봅니다. 연내 개헌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개헌 관련해서는 다시 또 한번 모셔서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 아직 북미 회담을 대화와 협상으로 끌기를 원하는 것이고 네. 단지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참모들의 일종의 어떤 충정의 네. 그 외피를 쓴 하나의 어떤 담화 형식으로 나오고 있다. 이 얘기는 네. 아직 안 깨진다 이거예요. 북미 회담 자체는 안 깨진다. 네. 이게 북한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재미는 없다. 네. 예. 이건 마치 이제 결혼하기 직전에 양가 부모가 혼수품 가지고 이건 뭐 조금 거시기 하지 않냐? 네. 대부분 결혼 직전에 양가 부모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직전에 양가 부모라기보다는 양가 부모의 압력을 받은 부부가 될 예비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지죠. 그런데 그 아이들은 사랑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판을 안 깰라 그랬는데 네, 판을 안 깨려고. 자존심 싸움은 네, 주로 네. 이 집안끼리. 집안끼리. 그러니까 주로 양가의 엄마들이. 엄마들이 이거 여성 차별 아닙니다. 아, 네. 제가 지금 예. 먼저 얘기하셨어요. 제가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예. 신경전은 고조되는 겁니다. 신경전이 고조된다. 예. 북미 회담이 가까워질수록 예. 이런 싸움은 더 치열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런 어떤 그 갈등을 조장할 만한 외부 여건이 조성돼 있습니다. 바로 예를 들면 북한에게는 예. 중국은 친정 어머니고 미국은 새로운 시어머니라고 치자고. 예. 그렇다면 북한이 여기저기 기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네. 북한의 베트남화를 두려워했어요. 베트남이 한때 미국과 전쟁을 한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 미국의 거의 준동맹까지 갔습니다. 네. 작년부터 미국이 베트남에 무기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 무기는 누구를 향할까? 베트남이 무기를 사면? 중국이겠죠.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과 그 관계 개선을 하는 것이 네. 또 하나의 원 어나더 재팬, 원 어나더 베트남. 베트남. 네. 을 만들 수 있다는 이런 것은 용납 못 하겠다. 그러면서 미국의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방식이 아니라 네. 다른 방식의 단계적인 어떤 점진적인 비핵화 과정을 중국이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미국하고 깨져도 예. 북한 비핵화는 중국, 우리하고 협의해서 가면 된다. 그래서 경제 보상도 해주겠다. 중국이. 해주겠다. 예. 이 말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미국에 너무 끌려다녀서 자칫하면은 네. 그 미국의 굴욕을 당할 수도 있는 네. 이런 상황에 안전판을 하나 확보하고 네. 미국하고 신경전을 강화하는 것이죠. 근데 다른 회담의 경우에는 북측이 먼저 제안해서 중국에 가서 시진핑을 만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그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하고도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중국을 선택한 북한의 의도 같은 게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북중 관계 네. 북한이 원해서 중국하고의 관계를 가지고 오히려 지렛대 삼아서 미국하고 협상하려고 하는 북한의 입장 이런 건 아니었을까요? 그 점에서는 네. 지금 현 청와대 안보팀이 중요한 사실을 놓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왜 갑자기 남북 관계가 이상해졌느냐. 네. 남북 고위급 회담도 취소되고 그렇죠. 오늘은 예. 아주 어렵게 예. 우리 기자단이 이제 갔어요. 풍계리에 지금 갱도를 폭파하는 현장으로 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렵게 꼬인 이유는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요. 그거는 예. 두 가지 요인이에요. 예. 첫째는 예. 존 볼튼이 리비아식 해법을 얘기할 때 네. 한국 정부가 침묵을 지켰단 말이에요. 아, 이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됐는데.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어차피 아니다라고 저렇게 얘기할 거라면 예. 우리 정부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더라면 그 북한이 이야기하는 자기네 비핵화의 방식과 네. 미국의 방식의 어떤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이야기 한마디를 좀 해줬으면 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하고 대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준은 네. 한국이 미국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기준으로 항상 판단하는 겁니다. 네. 아니 평창 올림픽 때 왜 네. 북한이 남측하고 대화를 결심하고 내려왔느냐. 예. 그때 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네. MBC 기차 안에서 ABC 인터뷰에서 미국이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 연기하도록 하는 그렇죠. 이런 발표를 일방적으로 했고 네. 또 실제 그걸 성사시켜내는 걸 보니까 네. 한국 정부가 아하. 미국에 움직일 수 있구나. 움직일 수 있는 그래도 레버리지가 있고 예. 또 어느 지점에서는 항상 미국 편을 드는 것도 아니구나. 예. 우리하고 대화하기 위한 사인을 진짜 보내는구나. 이렇게 알아듣고 평창올림픽 온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있었던 맥스 썬더 훈련은 네. 이거는 뭐 그냥 미국이 하자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정세현 전 장관이 준엄하게 송영무 장관을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툴이냐 종전협정부터 사자가 가야 되고 그래서 중국을 확실하게 여기에 결박시켜 놓고 네. 종전 선언부터. 종전 선언부터 예. 종전 선언이 될 수도 있고 종전 협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평화협정 단계는 3명이 해도 된다. 남북미가. 길이 다르네요. 전혀 다르죠. 네. 왜 그러냐. 예. 종전 선언을 해서 한반도의 휴전 상태, 정전 상태가 다 해소됐잖아요. 네. 그럼 평화협정은 그 다음에 그렇죠. 어떤 그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예. 건데 그때는
한반도에 군대를 두고 있는 무력을 군대. 두고 있는 당사자끼리만 협의하면 된다. 그러면 평화협정은 3자다 이거야. 예. 중국군은 한반도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더 간편한 방식이다. 아. 이 두 가지의 시각이 문재인 정부 내에 분명히 상이한 관점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빨리 정리를 해서 하나의 관점으로 통일해야 아니, 되지 않을까? 하나의 관점으로는 앞의 관점. 그것이 이제 주류의 관점이 되다 보니까 예. 이것은 다소 미국을 중시하면서 남북미 3자를 중시하는 관점이다 보니까 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연합훈련 이건 미국의 어떤 입장을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이 뭐 존 볼턴이 얘기하든 말든 예. 누가 얘기하든 여기에 너무 개입해서 예. 미국과의 관계를 지금부터 부담을 얹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오로지 미국을 예. 협상장에 나오게 하는 것만 해도 된다. 결국 북미 회담에서 모든 거 끝난다. 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각이 과연 옳은 시각이냐. 예.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러나 네. 설령 전자의 시각에 제가 좀 다소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북미 회담이 깨지지는 않을 거예요. 내달 12일 북미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이 될 갑니다. 거다. 결혼식 가까워질수록 갈등은 심해지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결혼 안 할 수는 하원합니까? 없어요. 예. 합니다. 예. 그렇게 갈등 겪으면서도 예. 화기에 결혼식장에 다 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무르익어 가는데 예. 지금 북미 양측에서 정상회담을 재고려할 수 있다는 네. 발언이라면 이때는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움직여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 잘못하면 파혼이 될 수도 네. 있다면은 네. 그런 말들이 양쪽에서 나온다면 양쪽의 체면은 누군가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이 결혼을 성사시킨 중매쟁이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 역할을. 네. 판 깨지지 않게. 판 깨지지 아니 우리가 않게.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결혼은 해야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오늘 개인 담화를 발표했죠. 미국이 계속 불법 무도하게 나오면 조미 순회 회담을 재고려하는 문제를 최고 지도부에게 제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폭스뉴스 인터뷰를 문제 삼은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리비아식이 아니다, 트럼프식이다 이렇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초강수를 두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내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에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이슈파이터의 전략자산 김종대 정의당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막 연습하시던데. 그렇습니까? 네, 부부의 강철 이빨. 예. 뭐 가끔 그런 소리 듣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제가 앞서 얘기한 게 좀 엄중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최선희 부상의 메시지 어떻게 네. 읽어야 됩니까? 예, 두 번째죠. 얼마 전에 김계관 네. 북한의 외무성 제1부상이 네. 리비아식 발언을 이야기한 존 볼턴을 네. 백악관 안보보좌관입니다. 그렇죠. 규탄하면서 네. 이렇다면 북미 조미 정상회담이라고 표현합니다. 정상회담도 재고려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가 이제 최선희 네. 이번에 부장 얘기입니다. 그렇죠. 조미 회담을 재고려하는 걸 상부에 제기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둘 다 공통점은 북한에서 평소에 안 하는 방식으로 입장문이 나온 겁니다. 개인 담화. 그렇습니다. 예. 아니 무슨 김계관 외상이 개인 담화려고 그러니까요. 최선희 부장이 내고 이거 없던 일이에요. 그러면서 최고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는 아직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반면에 미국 문화는 다르죠. 네. 이렇게 되면은 북한과의 정상회담도 재고려할 수 있다. 누구 얘기냐? 트럼프 대통령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은 대통령 자체가 왔다 갔다 해. 그런데 북한은 예. 최고 지도자는 가만히 있어. 예. 가만히 있고 아랫사람들이 예.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야기하듯이 건의하듯이 이런 형식의 담화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상당히 저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북한이 판을 깰 의도가 없다는 여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예. 네. 우리 공화국, 자기네 공화국은 예. 최고 존엄의 어떤 그 명령에 따라서 살고 죽고 움직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최고조 한미연합훈련 예정돼 있다고는 하지만 B-52, 그다음에 F-22 이런 거를 꼭 오게 했어야 됐냐. 이런 거 사전에 조율을 했어야 됐던 거 아니냐. 미국의 요청에서.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거 우리 쪽에서 얘기한다고 미국이 듣겠냐.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하다가 어영부영 하다가 이 맥선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북한이 한국 정부를 테스트하는 테스트. 일종의 판단의 기준점 역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그럴 때 어떻게 움직이고 또 미국을 설득하려고 하느냐. 저는 어차피 맥스 선더 훈련은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래요? 물론 그것도 신경은 쓰이겠지만 부차적인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식 비핵화의 프로세스를 조금 더 강력히 제기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살짝 견제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북한이 기대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 말이 없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한 것 같다. 두 번째 우리 정부가 놓친 건 제가 아까 두 가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이거 존 볼튼. 중국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종전협정에서 중국이 빠지느냐, 삼자 빠지는 거죠. 사자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뭐가 중국이 자꾸 제끼는 것처럼 그것도 모호하게 삼자, 사자 이 말은 듣는 중국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사실은. 같이 하자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정부 내에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안에요? 첫 번째 관점은 중국을 끌어들이면 언젠가 한미동맹이나 주한 미군 문제까지 걸고 넘어질지 모른다. 어느 순간에 사드 문제도 나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빨리 삼자가 남북미가 체결해서 기정사실화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돌이킬 수 없는 평화의 국면이 조성이 됐을 때 평화협정 단계에서 중국을 끌어들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 내 한 관점이 있어요. 요거는 어떤 중국에 대한 불가근 불가원의 이런 어떤 그 관점이 주류 시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요인을 자꾸 이렇게 패싱하는 듯한 역할을 가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아니다. 처음부터 중국하고 같이 가야 된다. 요거는 문재인 정부의 좀 외곽 그룹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인데 무슨